유령 유튜브를 배회하고 있다. 가짜뉴스라는 유령이. 이런 시작은 참 오그라드는데 왜 이거 해가지고 공산당 선언 제가 했다고? 아 그런 또 악플도 달리네요. 그러니까 한겨레가 자기네를 네. 좌빨매체답게 공산당 선언을 네. 모방해서 아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느낌은 이런 시작은 진짜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가끔은 필요할 때 해보고 싶다가도 지우는 문장인데 그걸 썼습니다. 그 김한 기자 여기 나오셨고요. 이번에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 이 한겨레와 한겨레21 공동기획했는데요. 이것들 같이 추적한 변지민 한겨레21 기자도 나왔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다르게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신문 탐사팀은 가짜뉴스의 애초 생산자를 하나라도 찾아보자, 라는 기획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변지민 기자는 이 가짜뉴스의 어떤 유통망을 이제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서로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만났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때 에스더가 그 뉴스들을 생산했다라는 거는 확인을 하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취재가 덜 돼 있는 상태였고 김한 기자의 이제 그 제안에 같이 하자는 제안에 이제 손을 잡고 덕분에 2달 가량을 거의 골방에 갇혀서 매일 가짜 뉴스만 보다 보니까 이게 거의 설득이 돼요. 거의 설득당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장담하는데 변지민 기자가 한국에서 가짜뉴스 제일 많이 본 기자입니다. 최근 2달 동안. 네. 과연 이 가짜뉴스 유튜브에서 극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얼마나 영향을 끼치나.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안 믿으면 그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정말 영향이 큰 건가요? 원래는 이제 고령층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늘었는데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보수 정치 그리고 이제 교회 유튜브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최근 1년간 거의 2배가 넘게 성장을 했고요. 그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카톡방 좀 어떻게 운영되는지. 평양 공동선언을 한 직후에 반공 상소문이 막 쏟아지는 거야. 반공 상소문들이 막 쏟아져서 막 우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듯이 드라마에서 이제 유생들이 뭐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그 뭐 왕궁 앞에 와서 뭐 절규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선수들이 입장을 시작합니다. 이 선수들이라고 하면 뭐냐면 뭐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김문수 도지사라든지 예를 들면 그 채팅방에서의 정치적 성향과 좀 맞으시는 분들이 뭐 페이스북에서 한마디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디 언론가에 인터뷰를 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 그것들을 막 공유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이다를 느끼는 거겠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합의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라는 공지가 그 가입돼 있는 채팅방들에 쫙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며칠간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재밌었던 포인트는 자기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또 되게 많아요. 이 와중에 또 그렇죠. 이 와중에 또 자기 장사를 하는 분들인데 뭐 자기의 뚜렷한 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뭐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심지어 조원진 대표까지 막 공격하면서 가짜 우익이다, 가짜 태극기다 이러면서 나만 진짜야, 나만 진짜 나만 진짜 태극기라고 하면서 자신의 블로그 주소 또는 자신의 유튜브 주소 이런 걸 올리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상 저 구독자 수 올려주세요 유튜버들이 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네요. 노년층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건강 관련한 가짜 뉴스가 많아요. 항암제 먹으면은 죽는다. 그러니까, 민간요법. 민간요법. 이 약 먹어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확인 안 된 건데. 확인 안 된 건데 무슨 진정한 의미 가짜 뉴스네요. 그렇죠. 뭐 일본 뭐 무슨 오키나와대에서 무슨 개발한 무슨 약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밴드를 하나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밴드 링크를 보내주면서 여기 들어와서 이 약 한번 뭐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20대 같은 경우에 넘어가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20대 거는 챙겨봤거든요. 근데 20대 대상으로 하는 방송들은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버 중에 굉장히 젊은 층의 취향에 맞는 그런 에스더 중에서도 있죠. 에스더 네트워크 중에서도 그렇게 이제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략할 예를 들면 페미니즘 이슈 관련해서도 이거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고 하느님은 어떻게 뭐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뭐 공략을 해서 뭐 구독자를 끄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취재하면서 놀란 게 60대는 가짜뉴스를 받아들이는 감각이 다른 세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60대 이상은. 어떻게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는 뭐 영상이 조악하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 출처를 의심해요. 이게 신뢰할 만한 정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의심하는데 60대의 경우에 60% 이상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사실이 나오면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고정된 어떤 세계관 안에서만 사실이 존재하게 한다고 믿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아왔던
방식의 정치와 언론이 변했다, 달라졌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빨갱이 정권이다. 뭐 방송이 막 우리 얘기를 안 해준다. 박근혜 탄핵과 관련해서 편파적이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인식 속에서 그거를 불신하는 것에서 대한미디어로 유튜브가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종편을 통해서 노년층의 정치 의식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다고 본인들이 이제 체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사 돌아가는 거에 헌한 거예요. 하루 종일 종편에서 정치 관련된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러면 그걸 받아들인 사실을 기존의 정치나 아니면 신뢰할 만한 언론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은 썩었다. 정치도 다 썩었다. 그 부분을 자극하는 게 유튜브에 있는 그런 극우적인 콘텐츠들. 딱딱 그 부분을 자극하는데 팟캐스트 시절에는 후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 유튜브에 이르러서는 콘텐츠의 소비 그 자체로 수익이 발생을 하는 구조가 되니까 수익 추정, 그러니까 그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익 추정, 소셜 브레이드를 통해서 수익 추정을 했어 월 한 2천만 원 가까이 버는 채널들도 있어요. 그래도 궁금한 게 가짜뉴스라고 제가 그래서 저도 쭉 봤죠. 유튜브를 보고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어느 정도 정치의식을 가지고 그런 건 잘 모르겠으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은 거잖아요. 문재인 금계설이나 뭐 노회찬 의원 타살설이나 그게 실제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고 뭐 또 메인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 뉴스에 이렇게 반영되는 것들이 있는 건지 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예. 발현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채널에 나와서 말을 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사회적인 교수라든지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사회적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현란한 말솜씨로 외신 같은 거를 참고로 하면서 뭐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수간이 합법화된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촥촥촥 보여줘요. 물론 그 원소스 자체가 가짜 뉴스지만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외신, 그러니까 뭔가 나름 있어 보이는 외신에서 영어로 된 그런 그렇죠. 있어 보이죠. 예, 그걸 번역해서 보여주고 하니까 아, 이걸 보다 보면은 저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혹시 저게 진짜 이 아닌가? 정당한 정보 모델이라고 저희가 이제 언론학계에서는 부르는데 내가 말하면 그거 네 얘기잖아 이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이거를 쿠션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쿠션 뭐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권위나 기관이 이거를 얘기한 것을 내가 말하고 있는 것. 이게 뭐 냉전 시대에 소련이 했던 공작이거든요. 유명한. 그러니까 미국이 뭐 에이즈 생화학 무기 공격을 하고 있다를 소련이 말하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도에 있는 언론에 흘려주고 인도에 있는 언론이 이걸 발표하니까 인도 이게 보도가 다 됐던 거다. 인도에서 이렇게 돼서 그거를 이제 퍼뜨린 사실 80%의 거짓말 20%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가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국에서 어떤 정치인이 난 동성애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을 했다가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영국에서 평등법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명당했다라고 이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려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은 그 정치인이 당에서 제명당한 것도 맞고 동성애 반대에 대한 소신을 밝힌 것도 맞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 정치인의 소속이 녹색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 정당에서 당연히 당원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진보 의제에 반하는 얘기를 하면은 제명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호도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외신들 다들 생업에 있고 하실 텐데 그런 외신들을 언제 찾아갖고 또 이거 어떻게 가공해서 하는 건데 그게 중심이 에스더라는 거죠. 저는 사실 에스더랑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실 가수 이름만 저는 알고 있었지. 옛날 이 40대들만 아실 거예요. 뭐를 잘못한 거니. 네, 저는 그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기독교 종교단체라고 하는데 에스더 기도운동은 2007년도에 만들어진 초교파 기독교 운동을 표방하는 단체입니다. 아,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건. 네. 이 2007년도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던 해잖아요. 그렇죠. 그때 크리스찬 대통령을 세워야 된다라는 대규모 구국 기도 운동을 벌이고 후에 이제 에스더가 만들어졌는데요. 국정원 알파팀 아시죠? 그 국정원에서 그 운영했던 민간 그 댓글 조직 중에 이제 한겨레 21의 보도로 제일 처음 세상에 드러난 조직이 이제 알파팀인데 그렇죠. 김한 기자가 또 큰 역할을 하셨죠. 네. 그렇죠. 오늘 다 두 분 약간 자화자찬 방송이라서 그 알파팀에 이제 활동을 했던 김성욱 씨 등이 결합을 하면서 주요하게 벌여왔던 사업들은 청년들을 조직하는 사업이에요. 학습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저스 아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저스 아미.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럼 하나님의 군대면 군대가 뭘 해야겠습니까? 싸워야죠. 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지저스 암이 영적 전쟁, 이 인터넷에서 이들이 벌이는 거를 인터넷 사역 또는 미디어 선교 이렇게 이제 하는 이 거대한 흐름. 일단 에스더가 근데 저기 기독교 내에서는 어떤 존재예요? 그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많이 네, 있는데 네. 왜 이스라엘기가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왔지? 라는 의문점 굉장히 많이 가지셨었잖아요. 그 이스라엘기는 선민 담론을 상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다. 네. 근데 왜 박근혜 탄핵 집회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라는 걸 강조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리적으로 여기서부터 약간 네. 엄청난 비약과 네. 점프가 있는 얘기인데 한민족을 이스라엘의 12부족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단족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인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은 선민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리고 우리도 그 선민의 부족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하나 있는 거고 이스라엘이 갖은 탄압 속에서 지금 어쨌든 기독교 국가고 중동에서 그 중동의 많은 나라들과 갈등을 빚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힘이 있는 나라다. 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굉장히 작고 뭐 여러 가지의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처럼 작지만 강한 뭐 이런 거가 동시에 겹쳐져 있는데 그걸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단 취급을 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지 않나요, 진짜로요? 예, 저도 아까 선민씨까지 들었을 때는 기만 좀 뭐 있어 보인다 했는데 그 다음 얘기 듣는 순간 이게 뭐야 약간 이런 건데. 예, 이단 취급을 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굉장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교인들이 더 이상 목사의 말이라고 해서 집회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집회에 찬성하는 거에 노골적으로 저항하는 교회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목사는 막 교인 그 같이 가고 싶은데 이제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어떤 한 패러다임이 끝난 거죠. 박근혜 탄핵이 되면서 그 이전에 한국 교회가 이제 반공 기독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박근혜 탄핵까지 옹호하기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교인들, 그러니까 일반 건전한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보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공백을 치고 들어온 게 바로 10여 년 전만 해도 이단 취급을 받던 그런 기독교 원리주의 극우 기독교들인 거죠. 혹시 그리고 위기의식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유튜브 가짜뉴스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슬람 난민을 뭐 이렇게 하는 것과 또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이다. 자신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고 이 모든 게 다 교회의 위기로 돌리면서 이거를 그 안에서 또 사람들도 집결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 보니까 저도 나중에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전에도 그런 게 있었나 모르겠는데 17개 광역도지사 후보들한테 기독교 연합 단체에서 명의로 질의서를 다 보냈더라고요. 동성애 기준으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질문으로 해갖고 자료도 다 공개하고 그 전에는 이미 지자체에서 인권조례 흔드는 게 있었죠. 사실 그 무너진 게 있었고 그 기독교 연구자들은 그런 말 해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반공 이슈가 그러니까 반공 이슈가 빛을 잃어가는 한국 교회가 개발한 가상의 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각 지역별 인권조례들이 주요한 투쟁의 무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쟁의 무대의 핵심이 뭐냐면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 조례다. 서울시 인권원장도 마찬가지로 동성애 현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을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집결. 그 다음에 하나는 주목도를 계속 높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주목도를. 한겨레랑 한겨레 21 기사를 보면 이제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박근혜 대선 캠프에게 돈을 요구했다. 전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왜냐하면은 선거 때마다 여기저기 여러 단체에서 그 캠프에다 지원 요청을 하긴 하거든요. 온갖 단체가. 근데 오케이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에도 지원 요청을 했다는 문서를 입수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에스더 내부 문건들을 입수를 한 건데요. 2011년도에 그 UDT라는 모임을 만듭니다. 이 UDT 모임에는 뭐 저희가 보도도 했지만 그 김상민 전 의원도 참석을 했었고, 김상민 의원은 이제 박근혜 캠프의 청년본부장을 맡기도 했었는데요. 2012년도에 대선이 발생했을 때 이들이 뭘 하냐면 대선 필드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필드 사역.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인터넷 사역은 인터넷에서 벌이는 여론 공작과의 이제 개입인데 이 필드 사역이 마찬가지로 대선 기간에 그 일을 한 거죠. 문재인의 공약은 고려연방제다. 문재인은 구판을 벌였다. 그 다음에 문재인은 저축은행 먹튀를 했다.
그 주요 카페들이 막 그걸 계속 퍼날릅니다. 퍼날르고 실제로 그 성과를 자기네 자체 내부 회의에서 보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했다. 그거를 박근혜 캠프의 외곽 조직에 있는 김아무개 대표한테 그 예산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예산 요청의 명분은 뭐냐면 적화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활동하고 있는 그 사이버 요원이 3천여 명에 달한다. 근데 물론 이때도 북한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남 공작을 하는. 근데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인터넷 전사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300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활동을 하겠다. 하루라도 빨리. 오프라인에서도 그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구국 금식 성회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하겠다면서 기도회 같은 걸 열거든요. 대규모 기도회입니다. 1,500명 가까이 참여하는. 근데 이제 그게 그 기도 선언문이나 이런 것만 보면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기도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제 그 자리에 갔다 왔던 분들을 저희가 이제 만났는데 하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찍으라는 그 활동을 한 후에 국정원에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5년간 약 43억 원 정도의 후원금을 필요로 하는 그 청년 아카데미, 통일 아카데미에 대한 계획안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실제로 뒤에 실행을 해요. 인터넷 사역이나 미디어 사역을 하는 과정에 강사가 누구냐면 새누리당 시발단 사건을 일으켰던 시발단 발음 조심해 주세요. 시발단 네, 십자군 네. 알바단 네, 네. 윤정원 목사가 강연을 합니다. 윤정원 목사가 하는 강연의 내용은 뭐냐면 트위터 사역, 미디어 사역, 그다음에 인터넷 사역 이런 거 관련된 방법론들을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핵심 사업을 같이 논의했던 한 목사에 따르면 이용희 대표, 박근혜 외곽 조직의 대표, 어떤 목사, 국정원 간부 이 넷이 자주 어울렸고 기독교에 대한 지원 창구를 이용희 대표로 단일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도 자기가 직접 했었다라는 이제 증언도 저희가 확보를 했었죠. 이 지금 얘기한 것들이 알파팀에 했던 거랑 비슷하잖아요. 대학생들 조직하는 거. 그 다음에 댓글 부대들. 비슷하죠. 그리고 제가 어버이연합 취재를 좀 했었어요. 예전에 어버이연합 뭐 전경련 지원 문제 때. 그때 방식들도 보면 오프라인 아스팔트 집회도 있지만 이런 탈북자 단체들이 기독교 쪽이랑 같이 연계해서 뭔가 하는 것들.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퍼즐 조각 하나하나 맞춘다는 느낌이 드는데 결국 그 위에는 사실 의혹이지만 국가정보원이라는 게 어른어른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예. 뭐 국정원 적폐 청산을 요란하게 했습니다. 요란하게 국정원 적폐 청산을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명박 정부 때 것은 비교적 소상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뭐 심리전단의 활동이라든지 당시 뭐 기무사와 연계 활동, 경찰과 연계 활동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죠. 근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2012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국정원이 어떤 그 여론 조작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어떤 조직을 활용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댓글 부대 그 약간 일부만 지금 드러난 거죠. 사실 보면. 네. 기억하시겠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아스팔트에 섰던 정부의 우호적인 집회를 열거나 야당을 반대했던 당시 야당을 반대했던 세력의 핵심은 기독교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그러면 안 했겠느냐. 이걸 상식적으로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고 저희가 보도한 지금 내용은 그 부분이 다시 수사가 필요하다. 근데 국가정보원은 뭐라고 하나요?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건가요? 네, 아니면 연락을 안 받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청와대나 이런 쪽에 확인을 했는데 지금 뭐 기조실장도 바뀌고 그 좀 곤란하다. 뭐 이런 네. 입장입니다. 어쨌든 S대에서 비용 요청을 했던 거 문서와 만났던 정황들은 어쨌든 팩트인 거고. 셋 다 저희가 기자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좀 이제 하나 좀 말했으면 하는 거는 뿌리의 뿌리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뿌리는 S더고 또 그 위에는 국가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가짜뉴스가 나오게 되는 뿌리라고 할까요? 사실 저는 기존 언론의 신뢰가 떨어진 것도 그 하나의 원인인 것 같고 두 분 좀 취재하시면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왜 이렇게 가짜뉴스에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가? 네. 어땠어요? 저는 그런 자극? 그런 사람들이 좀 자극을 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했어요. 사실 이게 재밌거든요. 사실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반대자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데 약간 그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재밌어요. 네. 왜냐면은 나 외에 다 틀린 아무도 이 진실을 모르고 굉장히 이 거대한 악의 세력과 내가 맞서 싸우는 전사 선명하죠. 그렇죠. 선명하고 이런 분들께 저런 부분이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명하고요. 네. 그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20대들이 왜 유튜브에 그런 음모론에 열광하는가, 뭐 열광이라는 표현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빠지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처해져 있는 조건의 어려움 같은 것들에서 어차피 이 세상은 망했다. 뭐 이런 이제 정서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뭐 헬조선, 이생망 이런 말 잘 이제 많이 안 쓰잖아요. 확 변해서 무슨
소확행 이런 말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전히 그 정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공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에 대한 냉소가 되게 좀 많은 편이고 그 부분이 공략되는 거고 이게 사실 뭐 외국에서 말하는 포퓰리즘이랑도 또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성한용 선배가 또 쓰셨던데 칼럼으로 사실의 시대가 아니라 믿음의 시대는 또 맞는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서 또 준비했는데 계속 하시죠.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취재 할 때 읽은 논문에 있었던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제 다매체 시대가 되면서 믿음의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믿음에 부합하는 정보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수용자에게 있는 거고, 그거를 뭐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언론이 어떻게 사실로 살아남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좀 정말 근본적인 고민과 도전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낙연 총리가 녹화 날짜 오늘이죠. 오늘 2일날 이거를 살펴보고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또 제가 하나 시비를 걸면 표현의 자유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에스더에서도 분명히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고 이건 자체적으로 우리 또 언론학 교과서에서 배우잖아요. 표현의 자유는 또 공론장에서 진실로 거짓을 덮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도 지금 가짜뉴스 규제를 하는 법률이 하원은 통과하고 상원에서 계류가 1년째 되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도 논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나라는 독일이에요. 독일은 근데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요,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200만 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그 SNS 사이트가 혐오 표현을 방치할 경우에 그 사업자한테 과징적 벌금을 매기는 형태인데,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이 제일 적합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가짜 뉴스냐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아직 완전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를 서둘러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로 치면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만드는 걸 텐데,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사실 막혀 혐오라는 있는 개념도 거잖아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그 차별금지법이나 뭐가 있어야지 사실 거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면 이제 개인의 소송이나 경찰의 수사로 할 수 있긴 하겠죠.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걸리면. 근데 그게 아닌 가짜뉴스들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엔 자율규제와 타율규제를 같이 가야 되는데 강력한 자율규제를 요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플랫폼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그러니까 일정 정도 규모 이상에 대한 가짜뉴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로 치면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정도거든요. 그 정도 있죠. 나머지는 네, 이제 네. 포털 사이트는 별개라고 한다면, 그럼 이 4개 사업자에게 니네가 이거를 자율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지침을 만들어라라는 압박을 정부가 이 사업자에게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업자들은 혐오 표현이나 가짜 뉴스로 페이지 뷰를 올리고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마땅한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자율규제책을 강력하게 만들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글로벌 기업들이다 보니까 국내 정부의 말을 잘 안 듣죠. 아무튼 어쨌든 두 분이 계속 취재를 했고요. 또 두 분이 계속 뭐 후속도 더 나오는 내용 있으면 아마 보도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그리고 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많은 분들이 뭐 이게 그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지만 한겨레가 기독교를 혐오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전혀 그 부분과는 무관하고요. 저희는 그 부분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마치 기독교 단체여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 한기총이나 또 성명을 냈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고. 근데 저희는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론의 형성 과정을 왜곡하고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한다. 이 부분에 대한 보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훅은 사실 좀 웃음기를 뺐습니다. 네. 워낙 또 중요한 사항이 민감한 사안이라서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음 주에는 좀 웃음기를 가지고 좀 밝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